11월 24일 신화통신과 인민일보의 홈페이지에는 중국 관영 매체들이 마치 전쟁 신호를 보내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일련의 기사들은 일본과 다카이치 사내가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요나군이 미사일은 말 그대로 집 문 앞에 대포를 설치하는 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4억 중국 인민은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대변인 역할을 하며 거침없이 비난을 쏟아내는 것으로 알려진 환구시보조차 일본 총리를 향해 온갖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11월 25일 이 모든 기사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주요 언론사의 홈페이지는 갑자기 깨끗해졌고 살기 넘치던 사설들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 대신 시진핑이 이란 국왕을 만났다는 소식, 장기 발전 슬로건, 그리고 평화 메시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없었고 미사일도 철수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많은 사람이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한 것은 전쟁 허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긴장 고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전환화는 중국이 시나리오를 바꿔 일본과 대결하지 않고 소음을 일으키지 않아두며 트럼프를 도쿄 쪽으로 밀어붙이지 않아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하여 으르렁대던 선전 매체들은 하룻밤 사이에 순종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크게 선전했던 레드라인은 이제 미미한 점선이 되었고 심지어 마치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중국의 언론 플레이에서 국민은 그저 무력한 관객에 불과했으며 기사들은 정보 전달이 아닌 여론을 형성하고 지우고 또다시 새로운 여론을 만들어내는 도구였습니다. 이는 밀실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진핑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밤중에 건 전화 한 통, 그리고 차에 10시간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와 일본의 다카이치 사내 총리 사이에 이루어진 또 다른 전화 하나. 두 통의 전화는 중국이 혼란에 빠져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했으며 이를 이례적인 외교적 행동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천조 문화에서 먼저 전화를 거는 행위는 약세를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베이징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1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가 누가 통화를 시작했는지 직설적으로 묻자 마오닝 대변인은 태연하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측에서 제안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먼저 전화했다면 중국은 대대적인 선전을 펼쳤을 것이지만 이번에는 조용했습니다. 자랑하기는커녕 국제 언론이 발표한 정보와는 상반되는 주장을 해서 범했습니다. 모순된 발언, 노골적인 부인,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외교적 공황이 중나라이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이징이 서둘러 트럼프와 연락한 것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미국 동맹이 조여오는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길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련한 선수와도 같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도쿄에 전화 신호하여 순식간에 포위망을 굳혔습니다. 시진핑이 11월 24일 밤늦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을 베이징이 부인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외교 전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의 심리적 방어선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째, 시진핑은 수억 명의 중국 국민, 특히 광신적인 퍼농들이 자신이 일본의 다카이치 사내 총리의 강경 발언에 공격받은 직후 밤중에 직접 미국에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된다면 중국이 수년간 구축해온 동양의 강자로 군림하는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마치 괴롭힘을 당한 초등학생이 감히 반응하지 못하고 몰래 선생님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국 측에서 제안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반면 미국 언론의 정통 소식통은 그 반대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불안한 현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중국은 더 이상 자신감을 유지하지 못하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체면은 진실이 아닌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도 양측이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중국은 약속에 따른 연락이라는 익숙한 방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트럼프가 주로 먼저 전화했고 베이징은 부인할 필요 없이 대등한 체면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진핑은 자신이 밤늦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후의 대조는 베이징의 전략적 위상이 하락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전에는 관세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정치적 생존 때문입니다. 그 전화화란은 무역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일 동맹의 방역이 가해지기 전에 탈출구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밤중에 전화를 걸고 다음날 아침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니라 최고위층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11월 24일 시진핑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단에는 단순한 외교적 행동처럼 보였지만 사실 극도로 민감하고 쓰디쓴 은밀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약세에 처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는 트럼프가 가장 편안한 상태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입니다. 아침 식사를 막 마치고 커피는 아직 따뜻하며 사무실은 아직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이징에서는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70대 노인인 시진핑은 중나라이에서 원고를 앞에 두고 트럼프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외교 의전에서 시간대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양측이 동등한 관계라면 적절한 시간을 합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합의가 된 없었고 오직 복종만이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일정에 절대적으로 맞추는 것을 선택했으며 이는 전례에 없는 약세 수준을 보여줍니다. 전달된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는 기꺼이 제 휴식 시간을 희생할 것이니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어찌 동등한 외교이고 어찌 불굴의 천조 국가란 말입니까? 대만 해협의 국면이 일본에 의해 생존 위협 수준으로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징은 밤을 새워 트럼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탈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국가의 체면 문제가 아니라 베이징이 모든 원칙을 무시할 정도로 다급해졌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그 전화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시차를 통해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침식되었는지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가 거의 1시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정상 간 통화에서 특히 순차 통역을 사용하면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시진핑은 중국어로 발언하고 트럼프 측 통역사는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트럼프는 듣고 중국 측에서 다시 번역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1시간짜리 통화는 실제 내용이 2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원고를 읽기만 했을 뿐 즉흥적인 대응이나 전략적 상호작용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문장과 단어는 베이징의 각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강연은 15분 동안 이어졌으며 포츠담 선언, 하나의 중국 원칙, 영내 안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대화에 익숙하고 틀에 박힌 외교적 언어에 갇히는 것을 싫어하는 트럼프에게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이 전화화는 통역을 통한 전략적 소모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시간은 조각나고 정보는 왜곡되며 감정은 박탈당했습니다. 한쪽이 주도적으로 소통하는 동안 다른 한쪽은 그저 지연된 정보 채널을 통해 전달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늦은 통화 후 10시간 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9시, 즉 도쿄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일본의 다카이치 사내 총리에게 직접 전화화를 걸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전화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화의 방식, 시점, 그리고 언어가 미일 관계의 실제 위상을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트럼프의 업무 시간에 맞추기 위해 밤 11시까지 깨어 있어야 했던 시진핑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번 통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트너의 일정에 맞추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편의가 아니라 전략적인 신호입니다. 동맹의 업무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평등한 관계를 나타내는 첫걸음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일본 정부가 25분간의 통화가 통역 없이 전적으로 영어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사내 총리는 평범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미국 의회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미국 대통령과 직접 영어로 토론하고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극히 드문 일본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통화 말미에 트럼프는 전략과 감정을 모두 담은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당신의 영어 실력이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통역이 필요 없을 겁니다. 이것은 언어 능력에 대한 칭찬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 약속입니다. 통역이 필요 없다는 것은 중개자가 없고 지연이 없으며 정보 손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까운 동맹국만이 이룰 수 있는 관계 유형입니다. 중국 측이 1시간 통화 시간의 절반을 내용 통역에만 사용한 반면
트럼프와 다카이치 사이에 25분은 방해나 장벽 없이 25분간의 진정한 교환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사내라는 그녀의 개인적인 이름으로 불렀던 친밀함은 긴밀한 개인적 관계를 상징하는 귀중한 세부 사항입니다. 이는 겹겹이 언어를 통제하는 중국 외교계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통의 전화 사이에 10시간의 시차가 우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우선순위 배치 전략을 명확히 반영합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필요한 절차였지만 원칙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산의 일본 총리에게 건전화 혈안은 신뢰와 높은 개인적 친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의 눈에 시진핑은 영원히 시 주석으로 정식 외교 협상을 통해 응대해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내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를 평범한 외교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가족과 같았고 의뢰 없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에게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하세요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일본 총리가 말어라고와 직접 연결되는 한 라인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외교계에서는 이를 전략적 특권이라고 부릅니다. 시진핑과의 통화는 사실상 복잡한 고객을 다루는 행동이었습니다. 반대편과의 문제를 처리한 후 트럼프는 즉시 동맹국 측에 시진핑이 나를 찾아와 중요하지 않은 많은 말을 했으니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알렸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전형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상대를 먼저 처리하고 그 즉시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중개자나 지연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외교적 진정제를 직접 받을 우선순위를 가진 유일한 상대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중나라에 앉아 두꺼운 이론이 인쇄된 원고를 손에 들고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 결과와 포츠담 선언에 대해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읽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에 각하께서는 일본을 저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은밀한 메시지를 주입하려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일본을 군국주의를 부활시킨 패전국으로 보고 미국이 전후 관리 강대국처럼 행동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가 과연 들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트루스 소셜에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펜타닐, 콩, 미국 농산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일본이나 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질서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우선순위 목록에 없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법적 구멍을 파서 그 안에 모든 역사적 이론을 넣어 트럼프를 초대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멀리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이 얼마나 더 많은 콩을 살 수 있을지, 펜타닐 통제가 농업주에서의 선거에 도움이 될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전화선의 양쪽 끝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한쪽은 과거에 대한 강연을 읽었고 다른 한쪽은 미래의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외교가 아니라 분리된 독백이었습니다. 시 주석은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트럼프는 오직 주문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파장이 서로 만나지 못했을 때 이른바 전략적 전화통화 토마는 불균형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서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통화 후 메시지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의미심장한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2026년 영월에 자신이 베이징을 방문하고 시진핑도 연말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기쁘게 공유한 반면 중국 측은 신화통신부터 외교부에 이르기까지 어떤 방문 계획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첫째, 베이징은 정치적 위험을 우려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로 유명한 트럼프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단 한 줄의 트윗으로도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 측이 국빈 방문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전했다가 그때 트럼프가 약속을 취소해버린다면 시진핑은 곤란한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이는 정치 선전에서 퇴로를 확보하는 전형적인 전략의 발현입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공개는 예상치 못한 한 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이징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 없는 약속을 공개해야 했으며 이는 중국 외교계에 익숙한 블랙박스 안에서 조용히 천천히 협상하는 원칙을 깨뜨렸습니다. 중나라의 눈에는 트럼프가 제멋대로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한 일정으로 베이징을 묶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신화통신은 트럼프의 어떤 공식 발언에도 존재하지 않는 많은 세부 사항을 창작해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며 그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실제 게시물이나 미국 측 자료에는 그러한 발언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이징의 특징적인 언론 운영 방식입니다. 정보를 해외로 내보낸 다음 다시 국내로 가져와 실제 통화를 이용하여 시진핑이 서방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국내 선전 전략입니다. 시진핑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이용해 트럼프를 묶어두고 콩을 이용해 관계를 구축하며 봉건적 의뢰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상대방이 오직 이익, 실력, 그리고 효과적인 소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허한 말로는 어떤 전략적 가치도 구축되지 않으며 트럼프가 통화 후 남긴 것은 매우 좋은 대화였다라는 단순한 한 줄 요약뿐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는 단순한 통상적인 외교적 노력처럼 보였지만 직후의 언론 반응은 중국이 여론과 국제적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에서 명확한 분열을 드러냈습니다. 전화 통화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던 일본 반대 및 다카이치 사내 총리를 비난하는 어조의 모든 기사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떤 설명도 방향 전환에 대한 공지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국제적 이미지 통제 조치였습니다. 베이징은 트럼프에게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후 온화한 얼굴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는 통화 후 상황이 다시 평온해졌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깨끗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선 언론 기관들은 형태만 바꾼 채 선전 캠페인을 계속했습니다. 환구 관찰자 같은 신문들은 여전히 일본을 비난하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일본이 고립되어 있으며 미국이 도쿄의 극단적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국내 여론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선전기구의 전형적인 양면 전략입니다. 한쪽으로는 국제 여론을 겨냥하여 외교적 이미지를 유지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 민족주의적 불씨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면 연극은 작지만 전략적인 한 가지 세부사항, 즉 트럼프와 일본 총리 간의 직접적인 영어 전화 통화로 인해 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하세요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말은 외교적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지연 없고 통역 없고 장벽 없는 동맹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미일 동맹이 가족처럼 친밀하게 대화하는 상황에서 다카이치가 고립되었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모든 노력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베이징의 이중 선전 시스템은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다카이치 사내 총리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는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악관의 눈에 각 국가의 전략적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는 척도였습니다. 한쪽 전화선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자정 가까이까지 깨어 1시간 동안 통화를 진행했었는데 그 시간의 절반은 통역사가 번역에 할애했습니다. 통화의 핵심은 콩, 펜타닐, 그리고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질서를 반복하며 미일 동맹을 역사적 망령으로 억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다른 쪽 전화선에서는 10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내 일본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25분간의 통화는 통역 없이 전적으로 영어로 이루어졌으며 정보 손실 없고 지연 없는 동맹 관계의 명확한 상징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녀를 사내라는 개인적인 이름으로 불렀고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하세요 라는 고도의 전략적 발언으로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베이징은 기사를 삭제하고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감미로운 어조로 약세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행동 구조는 진실을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번호부에 도쿄는 전략적 동맹국이었고 베이징은 거래는 가능하지만 의존할 수 없는 협상 파트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전략적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2026년 영월 이전에 다카이치와 추가 연락을 취하여 미일 동맹 한 라인을 공고히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중국 관영 매체들이 밤늦은 전화화 통화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반일 기사를 다시 게재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타이베이의 반응. 만약 대만이 새롭게 형성된 미일 협력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베이징의 제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은 완전히 무력화될 것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은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함께 토론해 주십시오.